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도 세상연구소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일본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쌀이 부족하게 된 현상은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많은 일본인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사실상 일본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쌀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1993년이라든가 기후가 문제가 되어서 쌀 생산량이 굉장히 감소되었을 때라든가 그럴 때는 쌀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쌀이 부족하게 돼가지고 마트라든가 슈퍼마켓 거기에서는 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쌀이 없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엔조라서 너무 많이 일본을 찾아가지고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일본에 오면 빵이라든가 파스타 이상으로 쌀밥을 선호하기 때문에 갑자기 쌀이 부족하게 되었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요새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은 일본 정부의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작스럽게 수요가 많아져서 쌀이 부족하게 되었다라기보다 계속 일본 정부가 특히 농수산성이라고 하죠. 농수산부, 한국에서 말하면 거기서 거의 50년 정도 쌀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요새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런 식으로 쌀을 생산을 줄인 것일까요? 1년에 계속 10만 톤 정도 50년에 걸쳐서 감산을 해왔습니다. 50년이나 하니까 500만 톤 정도 감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500만 톤 정도 사실 생산하고 있었던 일본의 쌀이 요새는 1000만 톤 이하의 생산량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주 수요가 급증할 때는 쌀이 없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쌀의 가격을 높게 설정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계속 많이 만들어 가지고 쌀이 남아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쌀 가격 자체가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농가에서도 그렇고 농협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이익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농협은 농가에서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저축해주거나 농협의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이용해주면 이익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쌀 가격이 내려가면 그런 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감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이유로 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때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5kg로 일본에서는 한국 원으로 말하면 2만 원 정도였거든요. 보통 때는 한국은 5kg으로 15,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국 쌀이 좀 싸요. 근데 그것이 일본에서 4만 원 5kg에서 혹은 5만 원 이런 식으로 지난해에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죠, 사실. 그리고 마트에는 없으니까
쌀을 구입하려고 해도 쌀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는 어쩔 수가 없게 되어가지고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비춘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비상시에 일단 비춘미가 있어야 전쟁이 일어났다라든가 이럴 경우 그 식량 자체가 부족하게 될 경우 일본 안에서만 일단 살아남을 수 있게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비춘미 라는 것을 항상 일본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요새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요. 5kg에 35,000원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비춘미를 5kg에 2만 원 정도로 내놓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러한 비춘미 이것을 반출할 수가 없게 되면 쌀 가격이 올라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 거죠. 감산한다라는 정책 1년에 10만 톤씩 감산한다라는 그 정책을 기본적으로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시바 촌리 사실 그만둔다고 했기 때문에 이시바 촌리가 될 것인데요. 이 이시바 촌리는 그 쌀의 증산을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촌리가 정책을 그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일본에서는 쌀을 증산 더 많이 만드는 정책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일본도 45년 이후 계속 그 소양화된 식사 습관이 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쌀을 먹는 문화에서 좀 포리나 다른 것을 주식으로 대신하는 그러한 문화도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급식이라든가 밥을 내야 되는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스시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빵을 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가장 비상에 걸렸어요. 그래서 중간업자들이 많이 사재기를 했다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하게 사재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그러한 식단들이죠. 그러나 식단들은 아무래도 단골 그 도매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책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가정이죠. 문제는 일반 가정이 마트에 가도 쌀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고 하면 실제로는 뭐 라면을 먹거나 그 일본 국수 소바를 먹거나 실제로 빵으로 끼니를 데우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쌀을 사갖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쌀은요 5kg에 15,000원 정도 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쌀값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갈 수 있는 만큼 한국 쌀을 사갖고 가는 일본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일단 검역 증명서 같은 것이 필요하다. 한국 쪽에서 그런 것을 얻어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 일본 세관을 통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그 주의를 시키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100kg 이상 그 한국의 쌀이나 외국의 쌀을 일본에 반입한 사람들은 관세를 더 내야 된다라든가 이런 좀 주의를 시키기도 했는데 그러나 과거에 외국 쌀을 100kg 이상 구입한 일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업자가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쌀이 또 일본 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포니카라는 그러한 그 일본 사람들이 먹는 쌀이에요.
한국 쌀이. 그래서 식감도 굉장히 비슷하고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국 쌀을 또 사가지는 분들이 많고요. 또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일본에서 한국의 쌀을 엄청나게 수입했어요. 415만 톤 정도. 이것은 과거 2012년에 후쿠시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해였는데요. 그때 16만 톤 정도 수입해가지고 그 한국 쌀을요. 그때가 가장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올해 그냥 상반기예요. 후반기가 아직인데 그 415만 톤이나 일본에 이미 수입했습니다. 그거 2012년에 26배입니다. 그만큼 바로 옆에 있는 한국 쌀이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세를 매겨도 일본 현재 쌀값보다 싸다. 그리고 맛있다. 이게 한국 쌀이 또 굉장히 주목을 받는 부분입니다. 냉하라고 해가지고요. 쌀이 잘 생산되기 위해서는 여름은 더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1992년에 약간 냉하라고 해가지고 좀 시원한 여름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본격화된 것이 1993년이었습니다. 대냉하라고 일본에서 이야기가 돼가지고요. 쌀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25% 정도 그 전년에 비해서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일단 그 1000만 톤 정도는 일단 생산되었지만 바로 전년 대비 25%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쌀 부족이 엄청나게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후의 문제였어요. 올해 문제는 지난해의 쌀 부족의 문제는 기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 계속 감산을 해 와가지고 그곳을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요. 이게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1993년에는 일본은 어떻게 했냐고 하면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하고요. 또 태국에서 많이 수입했습니다. 또 호주에서도 수입하고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 수입을 한 것인데 그러나 그때 외국들은요 일본에 맞게 수출을 하는 그러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일본 쪽에서 수입하고 싶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쌀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먹기에는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자포니까 아니라 다른 종류였어요. 이거는 인디카라는 다른 종류였기 때문에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먹어도 좀 건조되어 있다라든가 좀 식감이 안 좋다라든가 이게 그 동남아 쪽에서 많이 먹는 종류인데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탄시하고 지난해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쌀 부족 현상이 전혀 구조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요 그러한 전체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농수산성인데요. 그러한 대책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후의 변화가 여러 가지 쌀의 생산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보다 일본에서 가장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이 농가의 숫자가 어느 정도 감소해 나가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는요 일본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한국하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농가, 한국의 농가도 마찬가지로 연세 농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고령자들이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분들이 그만두지 않고 어떻게 또 농사를 계속
시킬 수가 있는가? 일본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쌀 생산뿐만이 아니라 과일이라든가 기타 곡물 생산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쌀보다 조금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곳에 20% 30% 할애하도록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쌀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른 그 곡물 생산 양을 또 줄이도록 또 지도를 해야 되고, 또 그런데 또 쌀이 많아지면요, 생산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농가에서는 열심히 한 그러한 노력에 비해서 그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은요, 아직은 한국 정부가 많이 쌀이 생산될 경우는 일가를 쪽으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여서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구입해 주기 때문에 한국 농가는 그만큼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옛날에는 그렇게 그 남아도는 쌀을 일본 정부가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정책은 1995년에 일본 정부는 그만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그래서 상당히 정책적인 폭이 좁아진 것이 현재 일본의 입장이고,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농가에 다시 그 도시에서 진출하게 하느냐 라는 것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고이즈미 논스산성인데요. 이 사람은 젊고 또 결단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쌀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비축미를 굉장히 많이 반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 그 비축미 반출 정책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축미 내놓아도 비축미 자체가 그렇게 그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곳으로도 국민들이 화가 난 거죠. 그런데 고이즈미 씨가 그것을 알아봤더니 중간에서 마진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비축미를 그 일본 정부가 내놓아도 중간업자들이 또 마진을 많이 가져가 가지고 일반 소비자 비축미를 살 때는 그렇게 지금 아주 비싸진 보통 쌀하고 가격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고이즈미 신지로가 이곳을 중간 유통 업자들을 완전히 없애고 그 일본 정부가 반출을 하면 비축미를 이게 창고에서 직접 소비자한테 가도록 여러 가지 중간 업자를 폐지시켰어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한다 라고 하여서 고이즈미 신지로의 그 인기가 더 올라갔죠. 그런데 농가에서는 반대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비축미가 5kg 2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 가격으로 이제 판매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엄청나게 비싸진 그 일반 미가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좋은데 농가에서 이거는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다른 것을 희생시켜서 그 쌀의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에 이게 또 쌀값이 계속 떨어진다면 우리는 손해다 라고 하여서 고이즈미 신지로 인기가 농가에서는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전체는 괜찮다 하더라도 뭔가를 더 계속 유지하려고 해야만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신년 정책을 잘 가져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사람들 전체가 약간 복잡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고이즈미 신지로는 전체적인 그 정책 부분에서 좀 사료가 깊지 않다. 이러한 또 안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죠. 사실 그 이시바 총리가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그거는 9월 7일 오후였는데요. 자, 그럼 다음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사실 일본의 여러 정보를 종합해 보면 고이즈미 신지로가 다음 총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유는 이시바 총리를 사임하게 만든 사람이 고이즈미 신지로였습니다. 사실 고이즈미 신지로는 이시바 총리가 사임하지 않고 또 자신이 이시바 총리의 아래 들어가서 넘버 2로 자민당 간사장이 되어서 계속 이시바 총리 또 고이즈미 이러한 구도로 이시바 정부를 연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시바 총리가 여러 가지 실언을 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시바하고 이시바가 소속되어 있는 자민당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대로 가면 자민당이 분열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여서 이시바 총리는 이제 사임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설득한 사람이 고이즈미 신지로입니다. 그래서 고이즈미 신지로 기타 그 많은 일본 국회의원들이 고이즈미를 중심으로 모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다음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하면 고이즈미가 자민당 대표가 되고, 그 다음 국회에서의 일본 총리 지명 선거에서도 고이즈미가 지명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일본의 그 여당은 지금 소수, 과반수 이하이지만 거기에 또 야당 쪽에서 일본 유신회라는 야당을 연립으로 끌어들인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이즈미 신지로를 중심으로 여권이 과반수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안정되기는 합니다. 일단 고이즈미 신지로는 국민적인 인기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농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총리가 되지만, 그래도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반영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일본의 정책 전체를 볼 때 고이즈미 신지로는 온토리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이즈미가 그대로 총리가 된다고 하면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아주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참배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라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일본의 총리를 한 고이즈미 신지로의 아버지는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가지고 그때 한국하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고이즈미 신지로는 아들로서 그렇게 깊은 생각이 없고, 아버지가 갔으니까 나도 간다 라는 식의 약간 사려 깊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중국 그리고 한국하고 국제관계를 악화시킬 그러한 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어도 야스쿠니 신사에 돌아와서 그 일본을 지키는 신이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1945년까지. 야스쿠니 신사는 그러한 종교 시설입니다. 그리고 침략 전쟁을 계속 참여하고
한 신사이고 지금도 침략 전쟁에 대한 어떤 반선도 없는 그러한 대표적인 일본의 극우 신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한국의 군림묘지하고 똑같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면에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사실은 미국 쪽에서도 참배에 보통 사람들의 참배가 아니라 유력 정치인들의 참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국익이나 또 국제 전세의 변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는 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 정도의 이야기는 충분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요, 실종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한 해에 8만 명에서 9만 명 사이. 이것은 경찰의 신고가 들어온 숫자입니다. 요새는 실종이라는 말이라기보다 증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퍼센테이지로 말하면요, 실제로 실종, 그러니까 이게 뭐 납치되거나 유괴되거나 막 그런 이야기잖아요. 혹은 범죄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사라졌다라든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위지로 그냥 가출을 하거나 어디 가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요, 사실 30% 정도는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혹은 치매, 그렇게 하여서 질병으로 실종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범죄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실종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증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남편이 사라졌다, 우리 아이가 사라졌다, 우리 아내가 사라졌다, 어머니가 사라졌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찰에 가도요, 금방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들어보면 완전히 사건이다 라고 할 때는 이거는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수사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진짜 걱정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그러한 실종자 신고하는 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유명한 훈신소를 알려주거나, 그렇게 하여서 경찰에서는 많이 사건화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이 실상 입니다. 아무래도 너무 많다 보니 9만 명, 8만 명이잖아요. 사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휴대폰 문화가 한국보다 그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문자가 가거나 그런 것 자체가 없고요. 가끔 관할의 경찰서에 가면 옛날식으로 포스터 같이 이 아이가 사라졌다라든가 그런 사진을 붙이거나 그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아주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은 신문 광고를 내는, 옛날부터 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문을 실제로 어디 가버린 분이 보지 않으면 이게 알 수가 없는 그러한 광고 혹은 찾는 방법이 사실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오지 소멸 도시라고 해가지고 인구가 아주 정말 없어진 그러한 도시들이 있어요. 10,000명 이하가 되면 이게 일본에서는 소멸 도시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그런 데는 인프라도 사실 많이 붕괴가 되거든요. 슈퍼마켓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병원도 없고 10km 이상 가야만이 병원이 있고 뭐 이런 데가 많으면 그러면요, 이제 옛날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여러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러한 동물에 의한 피해라든가 그런 것이 뉴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하고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CCTV가 일본에서는 거의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왜 없냐라고 하면 일본 전체를 볼 때는治安이 괜찮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답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도쿄라든가 오사카 그런 대도시에서는 흉악 범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본 전체를 볼 때 그러한 살인 사건이라든가 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범죄라고 해도 경범죄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의 병화도 조사라는 게 있어요. 세계 병화도 지수라는 게 그런 것을 내는 기구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는 2024년 일본은 세계에서 17위였고요. 그것도 그 전년보다는 8개 정도 내려갔대요. 그러나 한국은 2024년이라고 하면 올해 발표된 거거든요. 2025년에 그러한 전체적인治安이라든가 살기 좋은 지수로서는 한국은 163개 국가 중 46위입니다. 그래서 CCTV가 많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안전하게 느끼지만 그러나 일본에서 흉악 범죄가 일어나는 빈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마음을 놓고 있는 그런 면에서는 폐단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에 대해서 좀 잘 해주지는 않다. 일본은요. 그러한 좀 배타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인터폴라고 해가지고 한국 쪽에서도 일본의 경찰에 사건을 신고를 하면 이게 서로 협력해서 수사가 가능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강하게 이쪽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일본 경찰이 또 그렇게 쉽게 외국인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신원 불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원 불명이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본 쪽의 수사 조건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아닐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먼저 경찰이라고 하면 이웃집 아저씨라는 뉘앙스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아저씨같이 도와준다라는 것이 경찰관들의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경찰은 위지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게 일본의 전체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간역 사건이 진짜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간역 사건이 일어날 경우는 이거는 일본의 야쿠자 기리의 충돌이라든가 그러니까 일본 야쿠자는 보통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게 야쿠자들의 하나의 규율이에요. 요새는 조금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간역 범죄가 일어나면 그거 일으키는 사람들은 한연되어 있는 게 일본이에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선량하고 간역 범죄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면에서는治安의 맹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전통적인 일본의治安에 대한 인식이었는데 요새는 또 해외에서 온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동남아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많이 가잖아요. 또 미국, 유럽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는 마약 판매인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 일본의 3대 도시라고 하면 도쿄, 나고야, 오사카 거기에 또 플러스 해가지고 후쿠오카라든가 이런 데서는 간역 범죄 플러스 마약 범죄라는 것이 요새는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옛날의 감각으로 일본은治安이 괜찮다라고 하여서 CCTV를 별로 설치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좀 시대에 어긋난 그러한 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일본인들 전체의 산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국에서는 오히려 사람이라는 것은 폐해를 끼치면서 친해진다라는 게 있는데 일본은 그게 없어요. 무조건 폐해 끼치면 안 된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신고한다 라는 것 자체에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자라는 식으로 움직이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의 재판에 고소한다라는 것도 한국이 많습니다. 인구가 일본의 3분의 1보다 조금 많잖아요. 한국이. 그래도 고소 건수는 일본보다 훨씬 많다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역시 신고하는 정신이 한국이 훨씬 강하고 또 법적인 부분에 호소하려고 하는 문화가 한국이 훨씬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 잘 해주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게 한국의 입장이잖아요. 일본은 행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 잘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 신화를 현재까지 특히 자민당이 괜찮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러한 신화를 일본 정부는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맡기면 된다. 윗사람에게. 이게 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주 위에 강하게 호소한다 라는 문화가 지금까지만 해도 약하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그러한 시대가 아닌데요. 사실 일본은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오랫동안 만들어진 그러한 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아무래도 일본인들은 예를 들면 전화번호라든가 이메일 번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쉽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메일 정도는 그 회사에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학교에 들어가도. 그러나 그것은 개인 메일이 아닌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메일은 회사 메일, 그리고 학교 메일은 학교 메일이고 자신들이 실제로 쓰는 개인 메일은 따로 있고 이거는 아주 친한 사이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의 어떤 교수 만나러 간다. 그 교수님한테 직접 대학교에 연락해서 연락처를 알고 싶다라고 해도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한국에서는 자동차의 앞에 있는 유리에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노출을 하는 것을 거리는 문화가 일본 문화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먼저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일에 대한 이야기, 군대적인 정치 이야기, 문화의 이야기, 그런 외부적인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도 없고 자신의 어떤 사람인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없습니다. 이거는 문화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고요. 무사문화였기 때문에 적을 알고 나를 알으면 백전해도 위태롭지 않다.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없고요. 백종해도 위태롭지 않다가 진짜 말인데 그러니까 적을 안다. 상대를 알아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는 나를 알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방어하는 것입니다. 무사문화이기 때문에. 너무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한국은 그러한 무사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대조적인 부분이에요. 일본은 부부 사이라고 해도 30%, 20% 정도는 비밀이 허용됩니다. 한국은 부부가 되면 요새는 조금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숨기는 게 있으면 엄청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일본 여성들이 그런 부분은 느슨하거든요. 20%, 30%는 남편의 비밀 유지 그거 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보면 편해요. 여자가 일본 남자 봐도 좀 편하죠. 서로가 그러한 간섭하지 않는 영역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그 옛날의 문화를 현재까지 쭉 유지해온 데도 있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 일본 말로 하면 도나리금이라고 그래요. 도나리는 이웃집이거든요. 금이는 조예요. 그러니까 이웃집끼리의 하나의 조 단위의 그룹이에요. 거기에 조장 있고 가끔씩 그 연락 사항이 있으면 연락하는 그러한 종이를 들고 집을 계속 순회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연락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우리 받습니다 라는 거 그렇게 받는 거죠. 이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왔어요. 옆에 조장 아주머니가 그렇게 해서 사실 고독사라든가 혼자 사는 노인이 있어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러한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아직은 시골에서는 남아있거든요. 그래도 시골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계속 사라지는 추세예요. 도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본의 맨션, 한국의 아파트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이런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독사라는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부각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에 일본에서 옛날에 도나리금이를 대신하는 것은 자치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마을에서 자치회가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가끔씩 모입시다 라든가 혹은 어디 회관에서 좀 재밌는 행사가 있습니다 라고 하여서 모이게 하기도 하고 또 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끔 집회에서 또 순회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도나리금이처럼 자주 하지는 않지만 가끔 하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일본의 기본적인 문화는 바로 아주 아날로그식으로 반문한다라는 것 지금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혼내와 다테마에라고 하는데요. 혼내는 속마음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자신의 생각이죠. 손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테마에는 겉으로 표현하는 겉질에 겉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혼내하고 다테마에 특히 일본 사람들은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모임에는 가고 싶지 않다. 그게 진짜 내 마음이라고 하면 그게 혼내예요. 그런데 다테마에는요, 그 자신의 혼내, 속마음을 말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표면적으로 우회적인 말로 상대에 대해서 나쁜 말로 말하면 속이거나 조금 좋은 말로 말하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이죠. 그게 다테마에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면 이러한 혼내와 다테마에는요, 특히 비즈니스 상황에서 많이 접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첫 번째 만나서 금방 합의를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만남으로서는 아직은 결정할 수는 없고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든가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을 못하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거절하고 싶을 때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금방 결정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돌아가서 윗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처음 만남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말하면 그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르탄 결론을 미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본적인 문화다라고 할 수 있죠. 메이와크는 한자로 쓰면 미혹스럽다의 미혹이라고, 한국에서는 지금 거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폐해를 끼친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또 일단 주변을 알게 된 나이가 되면 부모들이 항상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말을 쭉 듣고 일본 사람들은 성장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새는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 너는 넘버원이 되라, 1등이 되라, 이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하면 제일교포 집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죠. 그러니까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회장은 어렸을 때부터 너는 천재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성장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한국 가정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대신 하는 말이 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반대로 폐해를 끼치면서 사람들이 친해진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러한 감각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폐해를 끼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사실 무사 문화, 사무라이 문화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라이니까 조금만 신뢰가 되어도 엄청나게 노여움을 샀다고 하면 농민들은 금방 살해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끼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사실 조금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어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사문화가 일본에 왜 이런 식으로 자리 잡았는가? 그거는 한국에서도 유교 문화가 왜 이렇게 뿌리 깊게 남았는가?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요. 한국은 500년 동안 유교 문화의 사회였고 위에서 아래까지 선리하게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은 700년간 무사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500년간 선리하게 견전을 많이 배우면서 그것을 가정에서 가르치면서 전신세계까지 유교 사상을 아이들도 많이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대신 선자병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유교의 견전도 선자병법도 중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유교 선리학이 전달되고 일본에는 물론 유교도 전달됐지만 무사사회가 된 일본에 더 강력하게 전달된 것이 선자병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무사의 집에서는 선자병법에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습니다. 그게 무사들의 교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을 알고 나를 알으면 백정해도 위태롭지 않다라든가 싸우기 이전에 적을 이겨놓고 있어야 된다라든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술이다. 이러한 선자병법의 명언들이 실제로 가정에서 쭉 내려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들이 또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속에는 선자병법의 말들이 사실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게 무사문화의 실체입니다. 사실 외교적인 관계는 또 외교의 하나의 양식이 있어요. 그거는 국제적으로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일단 그러한 외교적인 의식에 맞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문화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례를 말하면 한국에서는 이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밥을 먹을 때는 그릇을 들고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요. 일본은 반대예요. 들고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사 문화하고 양반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일본은 무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먹어야만이 적이 어떻게 공격해와도 금방 대처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은 그런 필요가 없으니까 아주 우아하게 그릇을 트고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꽤 많거든요.
흔한 문화일 수가 있어요. 조금 적게 생각하면요, 그런 식으로 알려줬다라는 것은 완전히 마음을 다 열었고 앞으로 계속 친구로 있자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그렇게 될 경우는 쉽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오랫동안 갑니다. 아주 오랫동안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일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열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 자신의 예를 들면 집에 초대를 한다 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대접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한국은 금방 집에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에서는 집에 초대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대접하고 또 귀중한 손님으로 알고 당신하고 나의 사이는 진짜 친한 관계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인데, 그렇게 가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린다 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관계를 뭔가 큰 문제가 없는 한 일본인으로부터 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일본 쪽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도식 화법이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본내와 다테마에의 아주 심한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완전히 정반대의 말을 하기 때문에 마음하고, 예를 들면 그 손님이 집에 와 있다. 그러면 차를 더 드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2시간, 3시간이나 계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대신 또 오래 여기에 계셔도 때문이다 식으로 한 잔 더 커피라든가 녹차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의 문화를 진짜 잘 모르는 사람 혹은 알고 있더라도 교토에 쭉 살았다는 사람들도 헷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토에 쭉 살았던 사람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요. 어렸을 때 자신의 큰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친척이잖아요. 한국에서는 가족이잖아요, 완전히. 근데 그 집에 가서 거기에 사촌 언니하고 쭉 놀고 있었대요. 그런데 저녁이 됐대. 저녁이 됐으니까 이제 밖에서 쭉 놀았으니까 안으로 들어와 라고 그 집에 어머니가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집으로 올라갔대.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신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놀랬어. 그럴 때는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평생 동안 자신의 가르침이 됐다고 합니다. 혹은 그 아이는 역시 같은 집에 가서 이럴 때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놀아가지고 저녁 때가 됐으니까 거기에 아주 예쁜 아주머니였대요. 예쁜 아주머니가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때는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전화를 했대요. 자기 집에 그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가 아니 우리는 괜찮은데 이렇게 늦어졌으니까 계속 여기서 있으라고 저녁까지 먹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의 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그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듣고 있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또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고 급히 데려왔다고 해요. 이게 교토다. 그러니까 말로 식사하고 가라. 우리 집으로 올라가서 놀고 그냥 가라. 절대 하면 안 된대. 그렇게 배웠대요. 네, 그것을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교토의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토는 한산 전쟁터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루안들이 교토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무사시대가 돼가지고 무사하고 이루안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굉장히 교토에서 사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말이 조금 잘못하더라도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시대가 쭉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으로 교토 사람들은 아주 우아한 말이지만 아주 상냥한 품위가 높은 말이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신경을 쓰고 절대 본심으로 말하지 않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것은 진짜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여자들이 조신하다라는 것은 아주 옛날의 이야기고요. 지금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고 조신한 일본 여자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국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환상은 버리는 게 현실적입니다. 기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 역사적인 이유도 대단히 많아요. 이것도 무사 문화하고 관계가 되는데 무사들이 밖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서 집에 돌아오기 때문에 집 안에만으로는 편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부드러운 여자, 위로해주는 여자, 상냥한 말을 해주는 여자, 그런 여자를 원했지 집에 갔더니 계속 잔소리하는 여성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쭉 있었기 때문에 일본 여성들도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돌아온 남편에게는 혹은 아들에게는 밖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워서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좀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사이가 아주 가까워졌다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주인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남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남편에 대해서 우리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지금도 와타시노 슈진, 그게 우리 남편이에요. 이게 직역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남성어하고 여성어가 차이가 있는 거죠. 남성어는 거칠고 강하고 여성어는 부드럽고 위로를 주는 느낌을 갖는 부드러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집에 가서 부드러운 말을 남자에게 걸어야만이 그 상한 몸이나 마음이 위로가 된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가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는 물론 남존여비 쭉 있었죠. 그러나 보세요. 왕조에 들어가면요.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은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여성이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왕이 항상 아침에 일찍 먼저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어라는 게 생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위에 위에서 면역하는 그러한 언어가 한국의 조선의 최고의 여성어였기 때문이죠. 일본은 그러한 역사가 없었어요. 장군의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예요. 장군 위에 뭔가 전체적인 위세라든가 권력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있었지만 무사시대가 전립된 전국시대 이후는 에도시대도 없고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남자하고 여성의 문화, 또 한국인이 일본 여성이 상당히 순진하고 잘 따라준다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여성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순진하고 항의하지 않고 아주 강하게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란 것은 한국의 아이스 스케이트 선수 이소나 씨가 일본 남편하고 결혼했잖아요. 간남 씨하고. 그런데 간남 씨가 어떤 언론하고의 인터뷰로 한국 여성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특히 한국 여성 중에서 우리 와이프가 가장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한 그런 기사를 좀 봤는데요. 이게 또 여러 한국 분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그거는 이해가 된다. 우리 와이프는 무섭다 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여성에 대한 환상을 갖는 것이 아닐까.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50%는 차이가 있는 문화하고 역사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혹은 어떤 분은 한국하고 일본은 차이보다 비슷한 부분이 오히려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오히려 50%라고 했지만 아마 비슷한 부분은 20%, 80%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일본은 얼굴이나 생김새 여러 면에서 한국하고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외국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또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일본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오면 일본 사람들도 거의 같은 문화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달라요. 그런 부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서로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반해가지고 빨리 결혼하지만 타격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한국만큼 부모님의 희망 사항이 크지는 않아요. 물론 일본에서도 산유 사회가 되면 될수록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 준유 사회 이하 거의 70% 80%의 일본인들은 부모가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자라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러나 한국은 반대로 부모의 희망 사항이 크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 부모님이 또 어떤 TV 드라마를 보면서도 저런 남편 오면 안 된다라든가 저런 와이프는 절대 안 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또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요새 뭐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게 일본에서 없어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이성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이 한국이고요. 일본에서는 기준이 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뭐 이제 만나야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큰 차이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인들은 조금 말을 안 하는 것을 허용한다. 한국은 말을 안 하면 용납을 안 한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죠. 또 한국은 좋은 면은 그렇게 해서 진짜 사이좋은 부부가 될 수가 있어요. 비밀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일본은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진짜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비밀을 또 갖게 될 의료가 있으면서 뭐 이것은 한국에서도 요새 그렇지만 그냥 몇 년 지나면 완전히 별거 상태에 있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사는 부부. 이런 것도 많거든요. 한일 커플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일 커플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문화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 문화하고 사무라이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차이. 진짜 그런 면에서는 일본에 가서 몇 년 살고 그래도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결혼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 중요하고 일본 여자가 순진하다. 그러면 큰일이 납니다. 일본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한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러한 한국 남자이거든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바로 한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러한 한국 남성을 생각하고 거의 모든 한국 남자들이 그런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예를 들면 사랑의 불시작 일본에서 엄청난 히트가 됐죠. 현빈 같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일본에서 또 엄청난 히트한 이태원 클라스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